안녕하세요. 노벨라의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샬럿 브론테의 제인 에어입니다. 샬럿 브론테는 19세기 영국의 작가인데요.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리 브론테의 언니이기도 하죠.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 여성의 삶이란 부유한 계층에서는 무도회를 열어 사교를 하고 조금 덜 부유하다면 그 무도회에 초대받아 가는 것이 그들 생활의 거의 전부였죠. 그런가 하면 부유하지는 않지만 지식층에 속하는 집안의 여성들은 부유층 자녀를 가르치는 입주 가정교사나 학교 선생이 되는 것이 결혼 전 가능한 그리고 어쩌면 유일한 직업이었어요. 브론테는 마지막에 속하는 경우였는데요. 자매들이 함께 개설한 학교가 인기가 없어 학생이 모이지 않자 자매들 모두 글쓰기에 정진해서 시대를 뛰어넘는 소설을 남기게 되었죠. 제인 에어는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시대를 앞선 진지하고 강인한 의지의 여성, 주어진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자존감으로 자신을 지켜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내어서 스스로의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여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겪어낸 처음 10년, 그리고 제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숙학교에서의 8년 동안의 이야기는 3분 요약으로 들려드리고 입주 가정교사 자리를 스스로 찾아내서 학교를 떠나 성인의 삶을 시작하며 영원한 사랑 미스터 로체스터와의 첫 만남까지는 읽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분들과의 공유는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인 에어는 유년기에 부모를 잃고 외삼촌의 집에서 10살까지 살게 됩니다. 유일하게 제인을 사랑해준 리드 외삼촌은 죽기 전 아내인 제인의 외숙모에게서 제인을 키워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세상을 떠납니다. 원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제인을 맡은 외숙모는 제인이 10살이 될 때까지 먹고 입고 자는 것 이외에는 보호자로서 해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제인에게 제공하지 않았죠. 자신의 아들과 두 딸들에게 제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인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아들 존 리드를 감싸고 거짓말하는 두 딸들의 말만 듣고 제인을 벌하고 경멸하기를 밥 먹듯 합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하인들도 제인의 편에 서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인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행동, 외숙모나 하인들에게는 건방지고 까다롭고 막대먹은 아이처럼 보였지만 대들고 악쓰는 것으로 순간순간을 버텨내는 눈물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존 리드는 제인을 괴롭히고 머리에 상처를 입힙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제인은 존에게 소리치죠. 잔인한 악질, 살인자 같은 놈, 노예 감독 같은 놈이라고요. 결국 제인은 외숙모에 의해 그 집에서 누구나 꺼리는 외삼촌이 돌아가신 붉은 방에 갇히게 됩니다. 불도 피우지 않은 거대한 방, 외삼촌의 유품이 그득한 방 안에서 밥도 먹지 못한 채 밤을 맞은 제인. 불공평하게만 생각되는 자신의 처지에 상상력이 더해져서 그만 유령을 보게 되고 내보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잔인한 천성의 외숙모는 잔꾀를 부린다며 계속 가두어두고 마침내 제인은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지죠. 다음날 제인은 진찰하러 온 약제사 로이드 씨에게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하게 되고 상황을 파악한 로이드 씨는 외숙모에게 제인을 기숙학교에 보내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인은 리드 가족이 사는 게이츠헤드 홀에서 80km 떨어진 로우드 시설까지 보호자도 없이 떠납니다. 로우드 시설은 제인처럼 부모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없어서
친척들에 의해 위탁된 소녀들을 맡아 교육시키는 곳이었는데요. 음식이나 위생이 열악하기만 했죠. 제인이 그곳에 마음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은 교장인 템플 선생님의 인품이 좋아서 제인을 이해하고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헬렌 번즈라는 상급생 친구와 가까워지면서 정신적 안정을 찾게 됩니다. 헬렌은 바로 그해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제인은 꿋꿋하게 학업과 그 이외 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을 훌륭히 마칩니다. 그 후 2년 동안 로우드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제인은 18살이 된 해 템플 선생님이 결혼을 해서 학교를 떠나자 그동안 자신을 환경에 맞추고 조용히 지내던 삶을 접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생활을 갈망하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한 끝에 신문에 가정교사 구직 광고를 내고 학교의 추천을 받아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제 제이는 스스로 개척해가는 자신의 미래에 발을 내딛고 10살이 채 안 된 한 여자아이의 가정교사가 되기 위해 로우드를 떠나 손필드로 향합니다. 소설의 새로운 장은 연극의 새로운 장면과 같다. 독자여, 이번 막에서는 밀코트에 있는 조지 여인숙의 방 하나를 상상해 주기 바란다. 여느 여인숙의 방처럼 커다란 무늬의 벽지를 바른 벽, 여느 여인숙에나 있을 법한 양탄자, 가구, 난로 선반 위의 장식들, 그림들, 조지 3세의 초상과 황태자의 초상, 울프 장군의 최후 장면을 그린 그림, 천장에 달린 기름 램프와 활활 타오르는 난로의 불빛이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 불가에 내가 망토와 보니 차림으로 앉아있다. 나는 머프와 우산을 탁자에 올려놓고 으스스한 10월의 날씨 속에서 16시간이나 달려오느라 차갑게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있다. 새벽 4시에 로튼을 떠났는데 이제 밀코트의 시계가 정각 8시를 울리고 있다. 독자의 눈에는 내가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 마음은 그리 편치 못하다. 마차가 멈춰서면 나는 누군가 나를 맞으러 나온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여인숙 심부름꾼이 나를 위해 놓아준 나무 계단을 내려서면서 나는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손필드까지 실어갈 마차가 보이기를 기대하며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에어양을 찾는 사람이 있었는지 종업원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없다고 했다. 할 수 없이 나는 방으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온갖 의심과 두려움으로 머릿속을 어지럽히며 기다리고 있다. 아무 경험 없는 젊은이가 모든 연결고리에서 끊어진 채 가야 할 항구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고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기에는 갖가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세상에 혼자 덜렁 남겨져 있는 것 같은 아주 야릇한 기분이었다. 모험의 매력이 그 감각을 누그러뜨리고 자존심의 온기가 그것을 데운다. 하지만 그 뒤에는 두려움의 진동이 그것을 어지럽힌다. 30분이 지나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자 두려움이 더 커졌다. 종을 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동네에 손필드라는 곳이 있나요? 내 호출에 대답한 종업원에게 내가 물었다. 손필드요? 모르겠는데요, 마담.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그가 나가더니 금세 다시 나타났다. 혹시 에어양이세요? 맞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는 벌떡 일어나 머프와 우산을 집어들고
여인숙 복도를 종종걸음 쳤다. 열린 문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고 램프가 켜진 거리에 말 한 필이 끄는 탈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이게 당신 짐이겠죠? 그 남자가 나를 보고는 복도에 있는 내 트렁크를 가리키며 약간 무뚝뚝하게 말했다. 네. 그는 마차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탈 것에 짐을 실었다. 나도 거기에 올라탔다. 그가 문을 닫기 전에 나는 손필드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10km쯤. 1시간 반은 걸릴 거요. 마차 문을 닫고 밖에 있는 자기 자리에 올라탄 뒤에 그가 출발했다. 마차가 아주 천천히 달렸으므로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다. 드디어 여행이 끝나간다는 게 다행스러웠다. 우아하지는 않지만 편안한 좌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 느긋하게 많은 생각을 했다. 하인이나 마차가 소박한 걸로 봐서 페어팩스 부인도 그리 화려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 편이 훨씬 좋아. 호사스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본 건 한 번뿐이지만 그때 아주 비참했잖아. 그녀가 어린 딸과 둘이서 사는 걸까? 그렇다면, 그리고 그녀가 조금만 상냥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난 최선을 다할 거야.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항상 보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건 안 된 일이지만 로우드에서는 사실 그런 결심을 했고 그대로 노력했고 사람들이 눈에 들 수 있었어. 물론 리드 부인의 집에서는 나의 최선이 항상 비웃음만 샀지. 페어팩스 부인이 제2의 리드 부인이 아니기를 하느님께 기도해야지.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그녀에게 묶여 있을 필요는 없어.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광고를 내면 돼. 이제 얼마 나온 걸까? 나는 창문을 내리고 밖을 내다보았다. 밀코트가 뒤로 멀어지고 있었다. 불빛이 많은 걸로 봐서 로튼에 비할 수 없이 꽤 커다란 마을인 듯 했다. 우리는 이제 마을 공유지 같은 곳을 지나고 있었다. 하지만 사방의 집들이 흩어져 있었다. 로우드와는 다른 곳, 인구는 더 많고 풍경은 덜 그림 같고 번화하긴 하지만 낭만은 덜한 곳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길은 울퉁불퉁하고 안개가 자욱한 밤이었다. 마부가 내내 말을 걷게 몰아왔기 때문에 1시간 반 예정이 내 짐작에는 틀림없이 2시간으로 늘어난 것 같았다. 마침내 그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손필드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나는 다시 밖을 내다보았다. 마차가 교회 앞을 지나고 있었다. 나지막하고 널찍한 탑이 하늘에 맞닿아 있고 교회 종이 15분을 알리고 있었다. 마을이나 촌락이 있는 듯 산허리에 가느다란 불빛들의 은하수가 보였다. 10분쯤 지나자 마부가 자리에서 내려 두 짝으로 된 정문을 열었다. 마차가 그곳을 지났고 우리 뒤로 문이 덜커덕 닫혔다. 우리는 이제 천천히 마찻길을 올라 건물의 기다란 정면으로 다가갔다. 커튼이 쳐진 네다지 창 한 군데서 촛불빛이 흘러나왔다. 나머지 창은 모두 어두웠다. 마차가 현관문 앞에서 멈추자 하녀가 문을 열었다. 나는 마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 소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따라 사방에 큰 문이 나 있는 네모난 현관홀을 지나갔다. 그녀가 안내한 방에는 난로와 촛불이 이중으로 밝혀져 있어서 2시간 동안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내 눈을 부시게 했다. 하지만 그 빛에 적응하고 나니
아늑하고 쾌적한 장면이 내 앞에 드러났다. 안락하고 아담한 방, 기운차게 타는 불길 옆에 놓인 동그란 탁자, 등이 높은 구식 안락의자가 있고 거기에는 미망인 모자를 쓰고 검은 비단옷에 순백의 모슬린 앞치마를 두른 아주 단정하고 조그만 노부인이 앉아 있었다. 근엄함이 덜하고 온화함이 더해 보일 뿐 내가 생각했던 페어팩스 부인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는 뜨개질에 몰두해 있었다. 커다란 고양이 한 마리가 그녀의 발치에 새침하게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새로 온 가정교사의 마음을 이보다 더 안심시키는 첫 장면을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압적인 웅장함도 없고 당황스럽게 하는 위험도 없었다. 게다가 내가 들어서자 노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빠르고 친절하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지루하셨죠? 존이 말을 아주 천천히 몰거든요. 추울 텐데 불가로 오세요. 페어팩스 부인이시겠죠? 내가 말했다. 그래요. 맞아요. 앉으세요. 그녀는 나에게 자기 의자를 권하고 나서 나의 쇼를 벗기고 보닛끈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나는 그렇게까지 수고하실 필요 없다고 극구 만류했다. 수고할 게 있나요? 당신은 아마 추위로 손이 굳어 있을 거예요. 리어, 따뜻한 니거스 술과 샌드위치를 좀 가져와. 저장실 열쇠는 여기 있어.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주부들이 씀직한 열쇠 뭉치를 꺼내 하인에게 건네주었다. 자, 불가로 더 가까이 와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짐을 가져왔겠지요? 그렇죠? 네, 마담. 당신 방에 들여놓으라고 할게요. 그녀가 말하고는 바삐 나갔다. 혼자 남은 나는 생각했다. 나를 손님처럼 대접하네. 이런 환영을 받을 줄은 몰랐어. 차갑고 딱딱하게 대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내가 들어본 가정교사 대우와는 다르잖아. 하지만 아직 기뻐하기에는 일러. 그녀가 돌아와서 자기 손으로 탁자에 있는 책 한두 권과 뜨개질감을 치워 쟁반 놓을 공간을 만들었다. 이어 리어가 쟁반을 가져오자 나에게 직접 다과를 건넸다. 여태까지 받아본 적 없는 극진한 대우를, 그것도 나의 고용주이자 윗사람에게 받게 되자 다소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기 지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으므로 그녀의 접대를 겸손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오늘 밤에 페어팩스 양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녀가 제안한 다과를 먹고 나서 내가 물었다. 뭐라고요? 가는 귀가 먹은 그 선량한 여자가 내 입에 귀를 가까이 대며 대꾸했다. 내가 더 또렷하게 질문을 반복했다. 페어팩스 양? 아, 발행양 말이로군요. 당신이 가르칠 아이는 발행양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따님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나에겐 가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녀가 발행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묻는 두 번째 질문이 이어져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게다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일 아닌가. 정말이지 기뻐요. 그녀가 내 맞은편에 앉아 무릎에 고양이를 올리며 말을 계속했다. 당신이 와서 무척 기쁘답니다. 말벗이 생겼으니 이제 여기 생활도 꽤 즐거울 거예요. 물론 항상 즐겁긴 하죠.
손필드는 오래된 멋진 저택이고 최근에는 다소 방치된 감이 있지만 여전히 훌륭한 곳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겨울철에 혼자 있으면 꽤나 적적하다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혼자 있으면 말이에요. 리어는 착한 아이고 물론 존과 그의 아내도 아주 무던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아무래도 하인이라서 대등하게 대화할 수가 없어요. 권위를 유지하려면 적당히 거리를 둬야 하거든요. 지난 겨울에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아주 혹독한 겨울이었잖아요. 눈이 오지 않으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었죠. 11월부터 2월까지 정육업자와 우체부밖에 이 집을 방문한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밤이면 밤마다 혼자 앉아 있어야 했으니 사실 많이 우울했어요. 가끔은 리어에게 들어와 책을 읽어달라고 했지만 그 가엾은 아이가 그걸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답답해했죠. 봄과 여름에는 한결 지내기가 괜찮았어요. 낮이 길어지고 햇빛이 나니 좀 낫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번 가을이 시작할 무렵에 아델 바렌과 그녀의 유모가 왔답니다. 아이가 생기면 갑자기 집에 생기가 넘치잖아요. 이제 당신까지 왔으니 너무나 잘 됐어요. 이 후덕한 부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나는 그녀에게 의자를 더 가까이 잡아당기고 그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유쾌한 말벗이 되고 싶다는 진지한 소망을 표시했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늦게까지 잡아두지 않을게요. 그녀가 덧붙였다. 벌써 12시가 다 됐어요. 하루 종일 여행하셨으니 많이 피곤할 거예요. 발이 녹으면 당신이 쓸 방을 보여줄게요. 내 방 옆방으로 준비해 놨어요. 작긴 하지만 당신 앞쪽에 있는 커다란 방보다 더 마음에 들 거예요. 거긴 가구들이 고급스럽기는 해도 너무 쓸쓸하고 적막해서 나도 거기서는 절대 안 자거든요. 나는 그녀의 배려 깊은 선택에 감사를 드리고 긴 여정으로 인해 사실 피곤한 느낌이었으므로 이만 쉬러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가 불을 들고 일어섰고 나는 그녀를 따라 방을 나섰다. 그녀는 현관 홀의 문이 잠겼는지부터 확인했다. 그러고는 자물쇠에서 열쇠를 빼내고 나서 위층으로 길을 안내했다. 계단과 난간은 참나무로 되어 있었다. 계단의 창은 높고 격자가 달려 있었다. 그 창과 침실 문들이 이어진 기다란 복도는 집이라기보다 교회처럼 보였다. 지하실처럼 아주 싸늘한 공기가 계단과 복도에 배어 있어서 우울한 공허함과 고독의 느낌을 전했다. 마침내 내 방으로 들어서서야 나는 마음을 놓았다. 자그마하고 평범하게 현대식으로 꾸며진 방이었다. 페어팩스 부인이 상냥하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떠난 뒤 나는 문을 잠그고 느긋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작은 방의 생기 있는 모습은 넓은 홀과 어둡고 거대한 계단과 길고 싸늘한 복도에서 받은 오싹한 인상을 어느 정도 지워주었다. 그제야 비로소 신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하루가 끝나고 이제 마침내 안전한 안식처에 도착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감사의 충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곳에 감사를 드렸다. 앞으로도 나의 가는 길에 도움을 주시고 상 받을 일을 하기도 전에 내게 주어진 이 호의에 보답할 수 있는 힘을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날 밤 나의 침상에는 근심의 가시가 없었다. 나 혼자만의 방에 있다는 두려움도 없었다. 고단하고 만족스러워서 금세 고나게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는 환하게 날이 밝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화사한 푸른색 사라사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벽지 바른 벽과 양탄자가 깔린 바닥을 보여주었다. 널빤지와 얼룩덜룩한 회반죽이 드러난 로우드와는 전혀 달랐다. 그 작고 밝은 방의 모습이 내 기분까지 밝게 해주었다. 겉모양은 젊은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나에게도 가시와 수고만이 아니라 꽃과 즐거움까지 있는 아름다운 삶의 한 시기가 열리고 있는 느낌이었다.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장소와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나의 능력들이 모조리 활기를 띠고 일어나는 듯 했다. 정확히 무언지는 몰라도 아무튼 유쾌한 기대가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날 또는 그달은 아니더라도 막연한 미래의 시간에 찾아올 유쾌한 일들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중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지극히 수수한 옷가지밖에 없으니 소박한 차림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외모에 무관심하거나 남에게 어떤 인상을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최대한 괜찮아 보이고 싶었고 허락하는 한 남들의 마음에 들고 싶었다. 때로는 내가 더 예쁘게 생기지 못한 게 불만스럽기도 했다. 장밋빛 뺨과 반듯한 콧날, 앵두 같은 작은 입술을 소망하기도 했다. 큰 키에 당당하고 멋진 몸매의 길을 열망하기도 했다. 내가 너무 작고 너무 창백하고 눈에 띄게 균형 잡히지 않은 이목구비를 지닌 것을 불행하게 느끼기도 했다. 나는 왜 이런 열망과 애석함을 간직하게 되었던 걸까?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다. 당시에 나는 나에게 이유를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유는 있었고 논리적이고 지당한 이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머리를 매끄럽게 빗고 검정 옷을 입고 그건 퀘이커 교도 같은 옷이었는데 적어도 아주 잘 맞는다는 장점이 있었다. 깨끗한 흰색 옷깃 장식을 바로잡자 그 정도면 페어팩스 부인 앞에 나가도 부끄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맡게 될 새로운 학생이 나에게 혐오감을 느껴 뒷걸음질 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나는 방의 창문을 열고 경대 위의 물건들이 모두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확인한 다음 용기를 내 밖으로 나섰다. 매트를 깔아놓은 긴 복도를 지나 매끄러운 참나무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홀에 도착했다. 거기서 잠시 멈춰 섰다. 벽에 걸린 그림들. 하나는 갑옷을 입은 험악한 남자였고 하나는 머리에 파우더를 뿌리고 진주 목걸이를 걸친 여인의 초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천장에 매달린 청동 램프, 오랜 세월과 손때로 검게 변한 기이하게 조각된 참나무 틀에 들어있는 커다란 시계를 쳐다보았다. 모든 것이 나에게는 매우 당당하고 인상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웅장한 것에 그리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다. 절반이 유리로 된 현관 홀 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문지방을 넘어갔다. 맑은 가을 아침이었다. 이른 아침의 태양이 갈색으로 물든 숲과 아직 초록빛인 들판 위로 잔잔하게 빛을 비췄다. 나는 잔디로 걸어가서 고개를 들고 저택의 정면을 살펴보았다. 거대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커다란 3층 건물이었다. 귀족의 저택이라기보다 신사의 저택이었다. 지붕 위에 있는 흉벽이 그림 같은 느낌을 자아냈다.
깍깍대며 비행하는 단까마귀 떼를 배경으로 건물의 회색 정면이 두드러져 보였다. 그들이 잔디와 정원 위로 날아 도랑으로 분리되어 있는 넓은 목초지에 내려앉았고, 목초지에는 참나무처럼 굵직하고 단단하고 옹이가 진 거대한 가시나무 고목들이 늘어서 있어서 이 저택의 명칭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짐작게 했다. 가시나무, 쏜트리가 많아서 쏜필드라고 부른다는 뜻이다. 저 멀리에 언덕들이 보였다. 로우드 주위에 있던 산처럼 높거나 험하지 않았고 세상을 단절시키는 장벽 같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꽤나 조용하고 고적한 언덕들이어서 활기찬 밀코트 지방에 어울리지 않게 격리된 느낌을 풍기며 손필드를 감싸고 있었다. 나무 사이사이로 지붕을 드러낸 작은 촌락이 언덕의 한쪽 기슭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그 구역의 교회는 손필드에 더 가까운 곳에 자리했다. 낡은 탑이 저택과 정문 사이의 둔덕을 굽어보고 있었다. 나는 그 차분한 경치와 유쾌하고 상쾌한 공기를 즐기며 단까마귀들의 깍깍거림을 기분 좋게 듣고 있었다. 고색 창연한 저택의 정면을 바라보며 페어팩스 부인처럼 외로운 노부인이 살기에는 너무 큰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장본인이 문에 나타났다. 어머, 벌써 나왔어요? 일찍 일어나는 편인가 봐요. 내가 가까이 다가서자 그녀는 상냥한 키스와 악수를 선사하며 나에게 물었다. 손필드는 어때요? 나는 대단히 마음에 든다고 대답했다. 그래요, 예쁜 곳이죠. 하지만 로체스터 씨가 여기서 눌러 사시든지 더 자주라도 들러주셔야 할 텐데 더 황폐해질까봐 걱정이에요. 큰 저택과 아름다운 정원에는 주인의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로체스터 씨요? 그분이 누군데요? 내가 외쳤다. 손필드의 주인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하고는 다시 물었다. 그분의 이름이 로체스터인 걸 몰랐어요? 당연하지, 알 리가 없자는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인데. 하지만 이 노부인은 그의 존재를 누구라도 직감적으로 알아야 하는 보편적인 사실로 여기는 듯했다. 내가 말했다. 저는 부인이 손필드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요? 어머나 저런, 무슨 그런 생각을. 내 집이라뇨. 나는 여기 가정부예요. 관리하는 사람이죠. 물론 로체스터가의 외가 쪽 먼 친척이긴 해요. 적어도 내 남편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남편은 저기 언덕에 있는 작은 마을인 헤이 교구를 관리하던 목사였고 정문 옆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보았답니다. 지금의 로체스터 씨 어머니가 페어팩스였고 내 남편과는 재종간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절대 그 관계를 이용하지 않아요. 사실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나는 자신을 평범한 가정부라고 생각해요. 로체스터 씨가 항상 잘 대해주시니 그 이상 기대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제가 맡을 학생은요? 로체스터 씨가 맡아 키우는 아이예요. 나에게 그 아이의 가정교사를 찾으라고 하셨거든요. 모모주에서 키우실 생각이신가 봐요. 마침 저기 오네요. 본과 같이. 그 애는 유모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제야 수수께끼가 풀렸다. 이 상냥하고 친절한 미망이는 지체 높은 귀부인이 아니라 나처럼 고용된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에 대한 느낌이 나빠진 것은 아니었다. 아니, 전보다 더 기뻤다. 그녀와 나는 진짜 대등한 관계였다. 그녀가 단순히 생색을 낸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더욱 잘된 일이었다. 나의 입장이
훨씬 자유로워졌다. 내가 이 새로운 사실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한 소녀가 뒤에 유모를 달고 잔디로 달려왔다. 아직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 듯 했다. 7살이나 8살쯤의 어린아이로 체구가 꽤 작고 얼굴은 파리하고 이목구비는 오목조목하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탐스럽게 늘어져 있었다. 나를 본 페어팩스 부인이 말했다. 잘 잤어요, 아델 양. 이리 와서 앞으로 아가씨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언젠가 슬기로운 여인으로 만들어 주실 선생님께 인사드려요. 아이가 다가왔다. 셀라마 구베르낭트? 이분이 내 선생님이야? 그녀가 내 쪽을 가리키며 유모에게 물었다. 그녀가 대답했다. 메위, 세르텐망. 네, 그래요. 외국인이에요? 프랑스어를 듣고 놀라서 내가 물었다. 유모는 외국인이고 아델은 대륙에서 태어났어요. 아마 6개월 전까지는 거길 떠나본 적이 없을 거예요.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영어를 전혀 못했어요. 이제 조금 할 수 있기는 한데 프랑스어를 워낙 많이 섞어 얘기하기 때문에 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아마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 나는 프랑스인에게 프랑스어를 배웠다는 이점이 있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자주 피에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고 지난 7년 동안 악센트에 신경 쓰며 선생의 발음을 최대한 똑같이 따라하면서 프랑스어를 외워 익혔으므로 어느 정도 정확하고 능숙한 프랑스어 실력을 갖추었고 따라서 아델 양과 이야기할 때 크게 곤란을 겪을 것 같지 않았다. 내가 자신의 가정교사라는 말을 듣고 그녀가 다가와 나와 악수를 나눴다. 아침 식사를 하러 그녀를 데리고 들어가면서 내가 프랑스어로 몇 마디를 건넸다. 그녀는 처음에 짤막하게 대답했지만 식탁에 앉아서 그 커다란 개암나무빛 눈동자로 10여 분간 나를 관찰하더니 갑자기 유창하게 프랑스어로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와, 마드모아젤은 로체스터 씨만큼이나 프랑스어를 잘하시네요. 아저씨에게 말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소피도 그럴 수 있겠어요. 소피가 기뻐할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페어팩스 부인은 죄다 영어로 말해요. 소피는 내 유모예요. 나랑 같이 굴뚝에서 연기나는 커다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는데 연기가 정말 심했어요. 난 멀미가 났어요. 소피도 멀미하고 로체스터 씨도 그랬어요. 로체스터 씨는 살롱이라는 예쁜 방 소파에 누워 있었고 소피랑 나는 다른 방에 있는 작은 침대에 있었어요. 침대에서 떨어질 뻔한 적도 있어요. 선반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마드모아젤 이름이 뭐예요? 에어, 제인 에어야. 에이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우리가 탄 배는 날이 밝기도 전 새벽에 큰 도시에 도착했어요. 새까만 집들과 온통 연기뿐인 아주 커다란 도시였어요. 내가 살던 예쁘고 깨끗한 마을과는 전혀 달랐어요. 로체스터 씨가 나를 안고 널빤지를 건너 땅에 내렸고 소피가 따라왔고 우리 모두 마차에 탔죠. 그걸 타고 여기보다 더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집으로 갔어요. 호텔이라고 부르는 데였어요. 우리는 거기서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나는 소피랑 같이 초록빛 나무들이 아주 많은 커다란 공원으로 매일 산책을 나갔어요. 거기에는 나 말고 다른 아이들도 많았고 아름다운 새들이 떠있는 연못도 있었는데 내가 걔네들한테 빵 부스러기를 뿌려줬어요. 저렇게 빠르게 말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어요? 페어팩스 부인이 물었다.
나는 피에로 선생의 말씨에 적응이 돼 있어서 그녀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 선량한 노부인이 말을 이었다. 저 아이한테 부모에 대해 좀 물어봐 주세요. 부모를 기억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이에게 내가 물었다. 아들, 내가 말한 그 예쁘고 깨끗한 마을에 있을 때 누구와 같이 살았니? 오래전에 엄마와 같이 살았는데 엄마는 성모 마리아에게 떠났어요. 엄마가 춤추고 노래하고 시 낭송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아주 많은 신사 숙녀분들이 엄마를 만나러 왔는데 나는 그분들 앞에서 춤을 추거나 무릎에 앉아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제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녀가 아침을 다 먹은 상태였으므로 나는 그녀의 노래 솜씨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녀가 의자에서 내려와 나에게 다가오더니 내 무릎에 앉았다. 이어 조그만 두 손을 새침하게 앞으로 모아 잡고 곱슬머리를 뒤로 흔들며 천장으로 시선을 올리더니 어느 오페라에 나오는 가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버림받은 여인이 애인의 변심을 슬퍼하다가 자존심을 불러일으키는 노래였다. 시녀에게 가장 화려한 보석과 가장 값비싼 옷으로 단장시켜 달라고 하고 그날 밤 무도회에서 그 거짓된 자를 만나 명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의 배신이 그녀에게 아무런 아픔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결심하는 내용이었다. 어린 가수가 부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주제인 듯 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혀짧은 소리로 부르는 사랑과 질투의 노래를 듣는 게 이 공연의 핵심이었던 모양이다. 형편없는 취향이었다. 내 생각에는 그랬다. 아델은 꽤 음정을 제대로 맞춰서 어린아이답게 순진하게 노래했다. 다 부르고 나서 내 무릎에서 팔짝 뛰어 일어나며 말했다. 마드모아젤, 이번에는 시를 낭송해 드릴게요. 그녀가 자세를 잡더니 라퐁텐의 우화 쥐들의 회의를 읊기 시작했다. 구두점과 강세를 세심하게 신경 쓰며 굴곡 있는 목소리로 적절한 몸짓까지 섞어가며 우화를 외워나가는데 그 나이 또래에게는 매우 보기 드문 일이라서 꼼꼼하게 훈련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가 가르쳐줬니? 내가 물었다. 네, 엄마는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하고 쥐 한 마리가 그에게 말했어요. 대답해줘요. 질문이 나올 때 억양 올리는 걸 잊지 않게 하려고 엄마가 이렇게 내 손을 들게 했어요. 이제 춤도 보여드릴까요? 아니, 그만하면 됐어. 엄마가 내 말처럼 성모 마리아에게 떠나고 난 다음에는 누구와 같이 살았니? 프레데릭 부인과 그 남편과 같이 살았어요. 날 돌봐주긴 했지만 친척은 아니에요. 엄마처럼 좋은 집이 없는 걸 보면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오래 있지 않았어요. 로체스터 씨가 영국에 가서 같이 살겠느냐고 물으셔서 내가 좋다고 했거든요. 로체스터 씨는 내가 프레데릭 부인을 알기 전에 알았던 분이고 항상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예쁜 옷과 장난감들을 사주셨죠. 하지만 아저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영국으로 날 데려다 놓고 혼자 돌아가 버려서 이젠 통 보질 못하거든요. 아침 식사를 한 뒤 아들과 나는 서재로 물러갔다. 로체스터 씨가 그곳을 공부방으로 쓰라고 지시한 모양이었다. 대부분의 책은 유리문 안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기초적인 학습에 필요할 만한 갖가지 책과 가벼운 문학, 시, 전기, 여행서, 로맨스 등이 꽂힌 책장 하나가 열려 있었다. 이 정도 책이면 가정교사가 읽기에 충분하리라고 생각한 듯 했다. 그리고 사실 현재의 나에게는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로우드에서 가끔 찾아볼 수 있었던
얼마 안 되는 책들에 비하면 풍성한 오락과 지식을 제공해 줄 만했다. 이 방에는 음색이 탁월한 새 캐비넷형 피아노도 있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젤과 지구의도 한 쌍 있었다. 나의 학생은 공부에 별로 집중하지 않았지만 그런대로 유순한 편이었다. 무엇이건 규칙적인 일에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구속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닐 듯 했다. 나는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를 조금 가르치며 오전 시간을 보내다가 정오에 유모에게 돌려보냈다. 그러고는 식사 시간이 될 때까지 아들의 학습 교재에 필요한 그림을 몇 장 그리기로 마음먹었다. 화첩과 연필을 가지러 위층으로 올라가려는데 페어팩스 부인이 나를 불렀다. 오전 공부가 이제 끝났나 보죠? 그녀는 접이문들이 열려있는 방에 있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내가 그리로 들어갔다. 보랏빛 의자와 커튼, 터키산 양탄자, 호두나무 패널을 댄 벽, 스테인드 글라스가 화려한 큼직한 창문, 우아하게 틀 잡힌 천장이 높이 솟은 커다랗고 품위 있는 방이었다. 페어팩스 부인은 사이드보드 앞에서 보라색 섬광 광석으로 된 고급 꽃병들을 닦고 있었다. 방이 참 아름다워요. 내가 둘러보면서 소리쳤다. 이 방의 절반만큼이라도 인상적인 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렇죠. 여긴 식당이에요. 햇빛과 공기를 통하게 하려고 방금 창문을 열었어요. 사람이 자주 드나들지 않는 방에는 아무래도 습기가 차게 마련이거든요. 저쪽 응접실은 지하실 같아요. 그녀가 창문과 비슷하게 널찍한 아치를 가리켰다. 늘어뜨려졌던 보랏빛 커튼이 이제 동그랗게 묶여 있었다. 폭넓은 계단 2개를 올라 들여다본 그 너머의 광경이 너무나 화려해서 나의 경험 없는 눈에는 마치 동화 속의 세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곳은 아주 어여쁜 응접실일 뿐이었다. 안쪽에 내실이 하나 있었는데 양쪽에 모두 화려한 꽃 화환을 올려놓은 듯한 하얀 양탄자가 펼쳐져 있었다. 천장에는 하얀 포도송이와 포도 잎사귀들이 눈처럼 하얗게 새겨져 있고 그 아래로 진홍색 카우치와 긴 의자들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반면에 연한 파로스 대리석으로 된 벽난로 선반 위의 장식은 루비처럼 빨갛게 반짝이는 보헤미아 유리 제품이었다. 창문 사이사이에 있는 커다란 거울들이 눈과 불이 섞여 있는 듯한 방 안의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했다. 내가 말했다. 어쩜 이렇게 말끔히 정리해 놓으셨어요, 페어팩스 부인. 먼지도 없고 덮개도 없네요. 공기만 싸늘하지 않다면 매일같이 쓰는 방인 줄 알겠어요. 에어양, 로체스터 씨가 여기 오시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오시게 되면 항상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오시거든요. 죄다 덮개를 씌워놨다가 도착하신 뒤에 준비하느라 법석 떠는 걸 언짢아 하시는 것 같아서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에요. 로체스터 씨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편인가요?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신사다운 취향과 습관을 지니신 분이라 모든 것이 그에 걸맞게 관리되기를 기대하시죠. 그분을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대체로 그분에게 호감을 느끼나요? 아, 그럼요. 집안 대대로 여기서 존경을 받아왔어요. 이 부근의 토지는 눈길이 닿는 데까지 거의 모두가 아득한 옛날부터 로체스터 가문의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토지는 그렇다 치고 그분의 됨됨이를 좋아하시나요?
그가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분인가요? 나로서는 주인 나리를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소작인들도 공정하고 관대한 영주로 생각할 거예요. 같이 얼굴 뵌 적도 별로 없지만요. 특이한 점 같은 건 없나요? 간단히 말해서 그분의 성격은 어때요? 성격은 나무랄 데 없어요. 조금 별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여행을 많이 다니시니까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머리도 좋으실걸요. 대화를 많이 나눠본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별나신데요? 글쎄요.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요. 확연하게 드러나는 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면 느끼게 돼요. 그분이 농담을 하는 건지 진담을 하는 건지 마음에 드시는 건지 아닌 건지 도통 감이 안 잡히거든요.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할까요? 적어도 난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일은 아니죠. 아주 좋은 주인이시니까. 페어팩스 부인에게 그녀와 나의 고용주에 대해 얻어들은 설명은 이게 전부였다. 세상에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격을 설명하거나 두드러지는 특징을 관찰하고 묘사할 줄 모르는 이들이 있다. 이 선량한 부인도 분명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나의 질문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을 뿐 별다른 정보를 끌어내지 못했다. 그녀에게 로체스터 씨는 그냥 로체스터 씨였다. 영지를 지닌 지주, 신사, 그뿐이었다. 그녀는 그 이상 알려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하는 나를 의아하게 여기는 듯했다. 식당에서 나오자 그녀가 집의 다른 부분들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나는 위층과 아래층으로 그녀를 따라다니며 하나같이 멋들어지고 잘 정돈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앞쪽의 큼지막한 침실들이 특히 웅장하게 느껴졌다. 3층의 몇몇 방들은 어둡고 천장이 낮았지만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흥미로웠다. 한때 아래층에 있던 가구들이 유행이 바뀌면서 이리로 옮겨져 온 모양이었다. 좁은 여다지 창으로 들어오는 불완전한 빛이 100년 된 침대 틀들을 보여주었다. 참나무나 호두나무로 만든 것 같은 괴짝들은 마치 유대인의 계율 상자처럼 종려나무 가지와 아기 천사들이 머리가 묘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등이 높고 폭이 좁은 아주 오래된 의자들이 줄을 이었다. 등받이 없는 의자들은 그보다 더 오래되어서 2세대 이상 관 속의 먼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술을 놓았을 쿠션 윗부분의 자수들이 반쯤 지워져 있었다. 이 모든 유물들로 인해 손필드 저택의 3층은 과거의 집, 기억의 성소 같은 인상을 풍겼다. 이 으슥한 곳의 예스러움과 정적과 어둠을 낮에 보는 것은 꽤나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저 넓고 묵직한 침대들 중 하나에서 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중 어느 것은 참나무 문 안에 갇혀 있었다. 다른 것들은 기묘한 꽃들과 더 기묘한 새들, 더더욱 기묘한 인간들의 형상을 두툼하게 수놓아 정성을 들인 고대 영국의 장막들로 가려져 있었다. 창백한 달빛이 비치면 정말로 모두 기묘해 보일 듯했다. 하인들이 자는 곳인가요? 하고 내가 물었다. 아니요, 그들은 뒤쪽에 있는 더 작은 방들을 사용해요. 여기서 자는 사람은 없어요. 손필드 저택에 유령이 있다면 아마 여기가 소굴일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유령은 안 나오는 건가요? 지금까지 나온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페어팩스 부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없나요? 전설이나 유령 이야기라도? 없는 것 같아요. 로체스터 집안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조용하기보다 과격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은 있어요. 하지만 아마 그래서 지금 무덤에서 평안하게들 쉬시는 게 아닐까요? 네, 인생의 끊임없는 열병을 다 치른 뒤에 편안히 잠들어 있다는 말이로군요. 내가 중얼거렸다.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페어팩스 부인? 다시 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녀에게 내가 물었다. 나판 지붕으로요. 당신도 가서 같이 경치를 보겠어요? 나는 계속 그녀의 뒤를 따라 다락방으로 통하는 비좁은 계단을 올라 거기서 뚜껑 문까지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나갔다. 이제 까마귀 떼와 같은 높이에서 그들의 둥지를 바라볼 수 있었다. 흉벽에 몸을 기대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지도처럼 펼쳐진 부지가 눈에 들어왔다. 밝은 벨벳 같은 잔디가 저택의 회색 토대를 빈틈없이 에워싸고 있었다. 공원처럼 넓은 들판에 고목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나무에 달린 잎사귀보다 이끼가 더 진한 초록빛으로 무성한 오솔길이 암갈색으로 말라붙은 숲을 나눠 놓았다. 정문 앞의 교회, 길, 평화로운 언덕들, 이 모든 것이 가을날의 태양 아래서 쉬고 있었다. 진주 같은 하얀색으로 무늬를 그린 딱 좋은 하늘색의 하늘이 지평선과 마주 닿아 있었다. 이렇다 할 특징은 없지만 보이는 모든 것이 상쾌한 풍경이었다. 그곳에서 다시 뚜껑문으로 내려올 때 사다리로 내려가는 길을 찾기가 힘들 지경이었다. 내가 올려다보았던 푸른 하늘과 즐겁게 내려다보았던 저택 주위의 햇살 가득한 숲풀과 목초지와 푸른 언덕에 비해 다락방은 지하 창고만큼이나 캄캄했다. 페어팩스 부인이 뚜껑문을 닫느라 잠시 뒤로 처졌다. 나는 손으로 더듬어 다락방에서 나가는 출구를 찾아낸 뒤 좁은 계단을 내려갔다. 3층의 앞쪽 방과 뒤쪽 방들을 가르며 길게 이어진 복도에서 머뭇거렸다. 멀리 끝에 작은 창이 하나 있을 뿐이라서 복도는 어둡고 좁고 낮았다. 양쪽으로 줄지어선 작고 검은 문들마저 모두 닫혀 있어서 마치 푸른 수염의 성에 나오는 복도 같았다. 조용히 걸음을 떼어놓는데 이 적막한 공간에서 들리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소리. 웃음소리가 내 귀를 때렸다. 기괴한 웃음이었다. 또렷하고 딱딱하고 기쁨이 없는 웃음에 나는 멈칫했다. 소리는 아주 잠깐 멎었다가 더 커졌다. 처음에는 뚜렷하긴 했지만 나지막한 소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시끄러울 정도로 요란해져서 텅 빈 모든 방에 메아리쳐 울리는 듯 했다. 하지만 웃음소리가 나오는 방은 한 곳이었고 나는 그게 어느 방인지 알 수 있었다. 페어팩스 부인! 하고 내가 소리쳤다.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의 발소리가 들렸다. 저 웃음소리 들었어요? 누구 소리죠? 하인들 중에 누구겠죠. 아마 그레이스 풀일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 소리 들으셨어요? 내가 다시 물었다.
네, 분명히 들었어요. 자주 듣는 소리인걸요. 그녀가 이쪽 방에서 바느질을 해요. 가끔은 리어도 같이 있는데 그들이 같이 있으면 자주 소란스러워지죠. 그 웃음은 낮게 뚝뚝 끊어지며 반복되더니 묘한 웅얼거림으로 끝났다. 그레이스! 그쪽을 향해 페어팩스 부인이 소리쳤다. 나는 그레이스라는 인물이 대답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처럼 비극적이고 초자연적인 웃음은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지금이 한낮이고 유령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곳에서 기괴한 웃음이 들렸고 두려움을 자아내는 상황이나 시기도 아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미신적인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놀라움을 느낀 것조차 어리석었다는 사실이 곧 밝혀졌다. 나에게서 제일 가까운 문이 열리더니 하인 하나가 나타났다. 30에서 40 사이로 보이는 여자였다. 단단하고 떡 벌어진 몸, 빨간 머리, 딱딱하고 못생긴 얼굴. 그보다 더 유령 같지 않은 유령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다. 페어팩스 부인이 말했다. 너무 시끄러워, 그레이스. 지시사항을 잊지 말아요. 그레이스가 말없이 예를 갖추고 들어갔다. 그러자 그 미망인이 말을 이었다. 바느질을 하고 리어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못마땅한 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은 아주 잘해요. 아참, 오늘 아침에 새 제자와는 어떠셨어요? 아델 쪽으로 화제가 돌아간 우리의 대화는 아래층의 가볍고 경쾌한 지역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델이 현관홀에서 우리를 맞으러 달려오며 소리쳤다. Mesdames, vous êtes servis. 식사 준비가 다 됐어요. 그리고 덧붙였다. J'ai bien faim, moi. 배고파 죽겠어요. 준비된 식사가 페어팩스 부인의 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손필드 저택에 차분하게 받아들여졌을 때 기대했던 대로 내 생활은 그 집이나 집안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난 뒤에도 평탄하게 유지되었다. 페어팩스 부인은 보이는 그대로 차분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에 적절한 교육과 무난한 지성을 소유한 여성이었다. 아델은 활발한 아이였다. 응석바지로 자란 탓에 가끔 제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리긴 했지만 아델의 교육은 전적으로 내 몫이었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도 없었다. 아델은 곧 특유의 변덕스러움을 버리고 가르치기 쉬운 순한 아이가 되었다. 아델에게 평범한 아이의 수준을 조금이라도 뛰어넘는 특출한 재능이나 두드러진 성격적 특징이나 독특한 취향이나 감각적으로 개발된 면모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결함이나 나쁜 버릇도 없었다. 아델은 무리 없이 향상됐고 그리 깊지는 않았지만 나에게도 명랑한 애정을 표현했다. 단순한 성격과 쾌활한 수다, 내 마음에 들려고 하는 아델의 노력 덕분에 나 역시 아이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 둘은 이제 서로 만족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여담이지만 어린 아이의 천사 같은 성질과 그 교육을 맡은 자의 의무에 대해 엄격한 교리를 강조하며 아이들을 맹목적으로 떠받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말이 사뭇 차갑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부모의 자만을 추켜 세우고 위선적인 말을 되풀이하거나 허튼 소리를 지지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 진실을 말할 뿐이다. 나는 아델의 행복과 향상에 세심하게 신경을 썼고 그 아이를 꽤 좋아했다. 내가 페어팩스 부인의 친절에 감사하며 그녀가 내게 보여주는 변함없는 관심과 그 균형 잡힌 태도나 성격으로 인해 그녀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 말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비난해도 좋다. 가끔씩 혼자서 정문까지 걸어가 그 사이로 바깥길을 바라보면서 또는 아델이 유모와 놀고 있고 페어팩스 부인이 저장실에서 젤리를 만들고 있을 때 3층까지 올라가 다락방의 뚜껑문을 올리고 지붕으로 나가서 나는 하늘과 맞닿은 아련한 지평선을 따라 저 멀리 호젓한 들판과 언덕을 내다보았다. 경계를 넘어 바라볼 수 있는 천리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말이다. 듣기만 하고 보지는 못했던 분주한 세상과 도회지와 활기 넘치는 지방에 나가 지금보다 훨씬 풍부한 실제 경험을 쌓고 싶었다.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갖가지 성격의 사람들을 알아가고 싶었다. 페어팩스 부인의 좋은 점과 아델의 좋은 점을 높이 평가하지만 세상에는 그와 달리 좀 더 생동하는 좋은 것들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런 내 믿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누가 나를 비난할까? 많은 이들이 그럴 것이다. 틀림없이. 나더러 불만이 많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나의 천성에는 불안정성이 도사리고 있었다. 때때로 그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들쑤셨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3층의 조용하고 고독한 분위기에 젖어 그곳 복도를 앞뒤로 걸어다니며 마음의 눈앞에 일어나는 화려한 영상들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들은 아주 많고 강렬했다. 괴로움으로 부어오를 수도 있지만 생기로 부풀어 오를 수도 있는 내 마음을 약동하는 환희로 들썩이게 했다. 무엇보다도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에 내 내면의 귀를 열게 해주었다. 나의 상상력은 이야기를 창조해냈고 끊임없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간절히 소망하지만 나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갖가지 사건과 삶과 열정과 느낌이 생생하게 살아났다. 인간에게 평온한 삶에 만족하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소용없는 일이다. 인간에게는 활동이 필요하고 그걸 찾을 수 없으면 만들어내기도 하는 법이다. 나보다 더 적막한 운명에 처한 사람이 수백만이고 자신의 운명에 말없이 항거하는 사람이 수백만이다. 정치적인 반란 이외에도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반란들이 격동하고 있는지 어느 누가 알고 있을까? 여인들은 보통 매우 차분한 존재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자도 남자들과 똑같이 느낀다. 그들의 오빠나 남동생처럼 여자들도 자신의 능력을 연습하고 노력해 볼 기회가 필요하다. 여자도 남자들이 괴로워하는 만큼 경직된 속박과 답답한 정체를 고통스러워한다. 그들에게 푸딩을 만들고 스타킹을 짜고 피아노를 치고 가방에 수나 놓으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특권을 가진 남성들의 생각이 편협한 탓이다. 관습이 허락하는 것보다 더 배우거나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들을 비웃거나 단죄하는 것은 생각이 얕은 자들의 경솔한 행동일 뿐이다. 이렇게 혼자 있을 때면 가끔 그레이스 풀의 웃음소리가 들리곤 했다. 처음 들었을 때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울림. 똑같이 나지막하고 느린 하하 소리. 괴상하게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그건 웃음보다 더 이상했다. 그녀가 꽤 조용하게 지내는 날들도 있었다. 하지만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소리들이 들리는 날들도 있었다. 때로는 그녀의 모습을 보기도 했다. 그녀는 방에서 대야나 접시나 쟁반을 들고 나와 부엌으로 내려갔다가 금세 돌아왔는데 대개의 경우 낭만적인 독자여,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나를 용서하라. 흑맥주 단지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외모는 언제나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괴상한 소리로 인해 부풀어 오른 호기심에 찬물을 끼얹는 작용을 했다. 험상궂은 얼굴에 착 가라앉은 태도는 그녀에게 호기심이 달라붙을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녀를 대화에 끌어들이려고 몇 차례 시도해봤지만 그녀는 과묵한 사람인 듯 했다. 보통은 아주 간단한 대답으로 나의 노력을 무색하게 잘라버렸다. 그 집의 다른 사람들, 즉 존과 그의 아내, 하녀 리어, 프랑스인 유모 소피는 괜찮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별다른 특징은 없었다. 소피와는 프랑스어로 얘기를 나누었고 가끔은 그녀에게 고향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설명을 하거나 이야기하는 재주가 없어서 질문을 격려하기보다 가로막으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루하고 혼란스러운 대답을 하기가 일쑤였다. 10월, 11월, 12월이 지나갔다. 1월의 어느 오후에 페어팩스 부인은 아델이 감기에 걸렸으니 공부를 하루 쉬게 해달라고 했다. 열렬하게 찬성하는 아델의 모습을 보니 나도 어렸을 적에 가끔 쉬는 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가 생각나 융통성을 발휘하기로 했다. 아주 춥긴 했지만 바람 없이 맑은 날이었다. 오전 내내 서재에 앉아있자니 지겨워졌다. 마침 페어팩스 부인이 편지를 다 쓰고 붙이려던 참이어서 내가 본익과 외투를 걸치고 헤이마을로 붙이러 가겠다고 자청했다. 3km 거리면 상쾌한 겨울 오후의 산책거리로는 충분했다. 아델이 페어팩스 부인과 거실 불가의 작은 의자에 편안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제일 좋은 밀랍 인형과 평소에 내가 은종이에 싸서 서랍에 넣어두는 것이다. 기분 전환용으로 볼 수 있는 동화책 한 권을 안겨주었다. 빨리 돌아오세요. 나의 좋은 친구, 사랑하는 마드모아젤. 하고 인사하는 그녀에게 키스로 답하며 나는 출발했다. 땅은 꽁꽁 얼었고 바람은 잔잔했고 길은 호젓했다. 몸이 더워질 때까지 빠르게 걷다가 나중에는 그 시간과 상황이 나에게 부여하는 즐거움들을 분석하고 즐기며 천천히 걸었다. 종탑 밑을 지날 때 교회 종이 세시를 울렸다. 아래로 저물어가며 창백한 빛을 발하는 태양과 다가오는 어두움이 이 시간의 매력이었다. 나는 손필드에서 1.5km쯤 떨어진 길에 있었다. 여름에는 들장미들이, 가을에는 나무 열매와 블랙베리들이 시선을 끄는 곳이었고 지금도 들장미 열매와 산사나무 열매들이 군데군데 산호색 보물처럼 달려 있었지만
겨울철에는 뭐니 뭐니 해도 그 철저한 고독과 낙엽진 정적이 최고의 기쁨이었다. 바람이 불어도 여기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바스락대는 상록수도 없고 호랑가시나무도 없었다. 잎사귀 떨어진 산사나무와 개암나무 덤불이 길 한가운데 깔려있는 달아빠진 흰 돌멩이들처럼 고요했다. 좌우 어디를 내다보아도 풀 뜯는 소 한 마리 없는 들판뿐이었다. 가끔 산 울타리에서 움직이는 조그만 갈색 새들은 떨어지는 것을 잊어버린 갈색 나뭇잎들처럼 보였다. 이 길은 헤이 마을까지 줄곧 오르막이었다. 중턱에 도달했을 때 나는 들판으로 통하는 울타리 계단에 내려앉았다. 매섭게 얼어붙는 날씨였지만 외투를 꼭 여미고 머프에 두 손을 넣고 있어서 별로 춥지 않았다. 자갈길에 덮인 얼음이 맹추위를 증명하고 있었다. 지금은 얼어붙은 개울이 며칠 전에 잠깐 녹았을 때 흘러 넘쳤던 모양이다. 내가 앉은 곳에서 손필드가 내려다 보였다. 아래 골짜기에서 제일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회색 흉벽을 갖춘 저택이었고 숲과 검은 당까마귀들이 서쪽 배경으로 솟아 있었다. 나는 태양이 숲으로 내려가 그 뒤에서 진홍빛으로 침몰할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 뒤에 동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위쪽 언덕 꼭대기에 떠오르는 다리에 앉아 있었다. 구름처럼 희끗하지만 시시각각 밝아지는 달이 나무에 반쯤 가리고 굴뚝에서 푸른 연기를 피어올리는 헤이 마을을 굽어보고 있었다. 1.5km쯤 떨어진 거리였지만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어렴풋한 삶의 속삭임들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물살이 흐르는 소리도 들려왔다. 어떤 골짜기에서 어느 개울에서 나는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헤이 마을 너머에는 언덕들이 많으니 틀림없이 그 산길을 요리조리 누비며 지나가는 개울들도 많을 것이다. 잔잔한 저녁이라 저 멀리 흐르는 물살과 가까이서 흐르는 물살의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었다. 그때 아주 멀리서 하지만 아주 명료하게 어떤 거친 소리가 이 아름다운 물결 소리와 속삭임들을 깨뜨렸다. 따가닥 따가닥. 부드러운 물소리를 몰아내는 금속성의 짤랑거림이었다. 그림으로 치면 전경에 어둡고 강하게 그려진 울퉁불퉁하고 단단한 바위덩어리나 거대하고 거친 참나무 줄기가 여러 색조들이 한데 어우러진 구름과 맑은 지평선과 하늘색 언덕의 원경을 지워버리는 것과 같았다. 소음은 자갈길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말 한 마리가 다가오는 모양이었다. 구불구불한 길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울타리 계단을 막 일어서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길이 좁아서 그것을 먼저 보내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때만 해도 내가 젊었던 시절이라서 내 마음에는 온갖 밝고 어두운 환상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여러 잡동사니들 가운데에는 동화에 대한 기억들도 있었다.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어릴 적에는 느끼지 못했던 활기와 생동감이 더해졌다. 말이 다가와 어스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영국 북부의 정령 가이 트래시를 주인공으로 하는 베시의 이야기들을 또렷하게 기억해냈다. 말이나 노새나 커다란 개의 모습으로 외진 길에 나타나 밤길 가는 길손들에게 다가온다고 했던가?
지금 이 말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소리는 가까워졌지만 눈앞에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산 울타리 아래에서 따가닥 소리와 함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개암나무들 바로 옆으로 거대한 개 한 마리가 흑백의 얼룩을 뚜렷이 드러내며 내달렸다. 어릴 적 외숙모 집의 하녀 배씨가 얘기해준 가이 트래시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커다란 머리에 털이 기다란 사자 같았다. 하지만 개는 상당히 조용하게 내 앞을 지나갔다. 내가 얼마간 상상했던 대로 개의 눈이 아닌 묘한 시선으로 내 얼굴을 쳐다보거나 멈추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 뒤에 말이 따라왔다. 커다란 준마였고 사람이 타고 있었다. 남자. 인간의 존재가 단번에 마력을 깨뜨렸다. 가이 트래시는 아무것도 태우지 않는다. 언제나 혼자 다녔다. 내 생각에 악귀들이 말 못하는 야수의 시체를 빌려 쓸 수는 있어도 평범한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날 리는 없었다. 이건 가이 트래시가 아니라 지름길을 달려 밀코트로 가는 여행객일 뿐이었다. 그는 지나갔고 나는 걸어갔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미끄러지는 소리와 제기랄 이게 뭐야? 하는 소리와 덜그럭대며 넘어지는 소리가 나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남자와 말이 넘어져 있었다. 자갈길에 깔린 얼음판에 미끄러진 것이다. 개가 다시 달려와 공경에 처한 주인을 바라보고 말이 내는 신음소리를 듣고는 그 거대한 덩치에 걸맞은 깊은 소리로 황혼역의 언덕들이 메아리치도록 지저댔다. 녀석은 넘어져 있는 말과 사람 주위로 킁킁대며 돌아다니다가 나에게로 달려왔다. 녀석으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것이다. 달리 도움을 청할 데가 없었으니. 나는 녀석이 원하는 대로 말에게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여행객에게로 다가갔다. 기운차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 별로 다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도 나는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디 다치셨어요? 그가 그때 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다. 어쨌든 그는 어떤 주문 같은 것을 중얼거리느라고 나에게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다시 물었다. 옆으로 비켜서기나 하시오. 그가 대답하며 처음엔 무릎으로, 다음엔 발로 일어났다. 나는 그의 말대로 했다. 그 뒤에 끙끙 들어올리는 소리와 발 구르는 소리와 달그락대는 소리가 이어지고 개도 같이 컹컹 지저대고 울어대는 바람에 나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멀리 갈 생각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건 잘한 일이었다. 말이 다시 일어섰고 그만해 파일럿! 이라는 명령과 함께 개 소리가 잠잠해졌다. 여행객은 이제 허리를 굽히고 자기 발과 다리가 온전한지 살피는 듯 이리저리 매만졌다. 분명 어디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다. 그가 절룩절룩 걸어가더니 내가 방금 일어난 울타리 계단에 주저앉았다. 나는 도움이 되고 싶었거나 적어도 참견하고 싶은 기분이었던 것 같다. 내가 다시 그에게로 다가갔다. 다치셨나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손필드 저택이나
헤이 마을에 가서 사람을 불러올게요. 고맙지만 괜찮소. 뼈가 부러진 건 아니고 삐끗했을 뿐이요. 그가 다시 일어서려고 발을 짚다가 무의식적으로 윽소리를 냈다. 일광이 아직 남아 있었고 달은 밝게 차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모습을 확연히 볼 수 있었다. 그는 모피 깃을 달고 강철 걸쇠로 여민 승마용 외투를 입고 있었다.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중간 정도의 키에 가슴이 떡 벌어져 보였다. 검은 얼굴에 미간을 찌푸린 게 엄격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눈과 찌푸린 눈썹으로 보아 몹시 화가 나고 짜증스러워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청년기는 지났지만 중년에 이르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35쯤 되었을까? 나는 그가 두렵지도 않았고 별로 수줍음이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가 잘생기고 늠름해 보이는 젊은 신사였다면 감히 이렇게 그의 앞에 서서 원하지도 않는 질문을 던지며 요구하지도 않는 도움을 제안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잘생긴 젊은이를 거의 본 적이 없다. 말을 건넨 적은 평생에 한 번도 없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아름다움, 우아함, 용맹, 매력에 대해 존경과 경의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자질이 남자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게 나의 자질과 일치하지도 않고 일치할 수도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불이나 번개 아니면 밝기는 해도 싫게 느껴지는 어떤 것에 반응하듯이 얼른 피해버렸을 것이다. 내가 말을 걸었을 때 이 낯선 사람이 미소 지으며 싹싹하게 굴기만 했더라도 내가 제안한 도움을 그가 유쾌하게 감사하며 사양했더라도 나는 다시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찌푸린 표정과 거친 태도는 나를 편안하게 했다. 그가 나에게 가라고 손을 흔들자 나는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말에 오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기 전에는 이렇게 외딴 길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가 날 쳐다보았다. 이제껏 그는 내 쪽으로 거의 눈길을 돌리지 않았었다. 당신이야말로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군. 이 근방에 살고 있다면 말이오. 집이 어디요? 저기 바로 아래예요. 그리고 달이 떠 있을 때는 늦도록 나와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원하시면 제가 헤이마을로 달려가 도움을 청할게요. 사실은 편지를 붙이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바로 아래라면 흉벽 있는 저 집을 말하는 건가? 그가 손필드 저택을 가리켰다. 서쪽 하늘과 대비되어 이제 하나의 그림자 덩어리처럼 보이는 숲과 다르게 환한 달빛을 받은 저택이 뿌옇고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네, 맞아요. 누구 집이요? 로체스터시 댁이에요. 로체스터시를 아시오? 아니요, 뵌 적은 없어요. 그럼 그가 거기에 안 사는 건가? 네. 그가 어디 있는지 아시오? 아니요. 저 집의 하인은 아닐 테고 당신은... 그가 말을 멈추고 평소처럼 아주 소박하게 차려입은 내 옷차림을 훑어보았다. 검정 메리노 모직 외투, 검은 비버 보닛. 둘 다 어느 집 마님의 시중을 드는 하녀에도 한참 모자라는 차림새였다.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영 감이 잡히지 않는 모양이었다. 내가 그를 도와주었다. 저는 가정교사예요. 아, 가정교사.
그가 내 말을 되풀이했다. 이런 멍청한, 그걸 생각 못하다니, 가정교사. 그러고는 다시 나의 차림새를 꼼꼼히 뜯어보았다. 2분 후에 그가 울타리 계단에서 일어났다. 움직일 때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가 말했다. 당신에게 사람을 불러오라 할 수는 없소. 하지만 괜찮다면 약간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 괜찮아요. 지팡이로 삼을 만한 우산이 있나? 없어요. 그럼 말고삐를 잡아 이리 끌어다 주시오. 겁나지 않소? 혼자 있다면 말에게 손을 대는 게 두려웠겠지만 그의 말을 들으니 왠지 기꺼이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계단에 머프를 내려놓고 커다란 줌마에게 다가갔다. 고삐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워낙 혈기왕성한 녀석이라서 나를 머리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다. 몇 번이나 시도해봤지만 헛수고였다. 사실 나는 마구 차대는 녀석의 앞발이 죽을 만큼 무서웠다. 여행객은 한동안 기다리며 지켜보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산이 마호메트에게 올 것 같지 않으니 마호메트가 산으로 가게 도와주는 수밖에 없겠군. 당신에게 이리 와 달라고 청해야겠소. 내가 걸어갔다. 그가 말을 이었다. 실례하겠소. 피치 못하게 당신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소. 그가 내 어깨에 묵직한 손을 얹고 약간의 무게를 실어 기대면서 절룩절룩 말까지 걸어갔다. 고삐를 잡자마자 말을 제압하고는 안장에 올라탔다. 그 와중에 삔 곳에 힘이 실리자 그가 험악하게 인상을 찡그렸다. 자, 하고 그가 꽉 물었던 아랫입술을 풀며 말했다. 채찍을 집어주시오. 저기 산 울타리 아래 있을 거요. 나는 그것을 찾아냈다. 고맙소. 이제 얼른 헤이 마을에 가서 편지를 붙이고 최대한 빨리 돌아가시오. 박차 달린 뒤꿈치가 말에게 닿자 말이 깜짝 놀라 뒷발로 일어서더니 곧바로 달려나갔다. 개도 그 뒤를 따랐다. 말과 사람과 개가 모두 사라졌다. 거센 바람이 휩쓸어가는 황야의 히스처럼. 나는 머프를 집어들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방금 일어난 사건이 뇌리에 달라붙어 떠나지 않았다. 어느 면에서 보면 중요할 것도 없고 낭만적일 것도 없고 흥미로울 것도 없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단조로운 삶의 한순간에 변화가 생겨났다. 내 도움이 필요했고 도움을 요청받았다. 나는 도움을 주었다. 무언가 했다는 게 기뻤다. 사소하고 일시적인 행위였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행위였다. 나는 너무나 소극적인 생활을 지긋지긋해 하고 있었다. 새로운 얼굴 역시 기억의 화랑에 들어온 새로운 그림자 같았다. 거기에 걸린 다른 그림들과 전혀 닮지 않은 그림이었다. 우선 그것은 남성이었고 둘째로 그것은 어둡고 강하고 험악했다. 헤이 마을에 도착하여 우체통에 편지를 집어넣을 때까지도 여전히 그 얼굴이 내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집을 향해 언덕을 빠르게 걸어 내려오는 동안에도 내내 그 얼굴이 보였다. 울타리 계단에 닿았을 때 나는 잠시 멈춰서서 다시 그 자갈길에 말발굽 소리가 울릴까 하여 귀를 기울이고 외투 입은 남자와 가히 트래시 같은 뉴펀들랜드종 개가 다시 나타날까 하여 주위를 둘러보았다.
달빛을 맞으려고 고요히 꼿꼿하게 올라서 있는 산 울타리와 가지를 짧게 친 버드나무만이 보일 뿐이었다. 1.5km 떨어진 손필드 주변의 나무 사이에서 변덕스레 배회하는 희미한 바람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소리나는 쪽을 흘깃 내려다보는데 저택 정면으로 움직이던 내 눈에 창을 밝힌 불빛이 들어왔다. 너무 늦었다. 나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손필드로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 문지방을 넘어가면 정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조용한 현관홀을 지나 어둠침침한 계단을 올라 외로운 내 작은 방으로 들어가고 늘 변함없는 페어팩스 부인을 만나 오로지 그녀와만 긴 겨울밤을 보낸다는 것은 오늘의 산책이 깨운 나의 희미한 흥분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일이었다. 너무나 평온하고 한결같은 생활의 보이지 않는 족쇄를 다시 나에게 채우는 일이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감사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는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의 족쇄. 차라리 힘겹고 불안정한 삶의 폭풍우에 내던져져 모질고 쓰라린 일을 다 경험한 후에 지금의 이 평온함을 갈망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너무 안락한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지겨워진 사람이 오래도록 산책을 한 것만큼 좋으리라.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처럼 나 같은 상황에서 꿈틀거리고 싶은 소망이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나는 정문에서 머뭇거리다, 잔디에서 머뭇거리다, 돌길에서 이리저리 걸어 다녔다. 유리문 덮개들이 닫혀 있었다.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내 눈과 영혼이 둘 다 그 음울한 집에서 빛 없는 독방들로 가득한 회색 동굴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벗어나 내 앞에 펼쳐진 하늘로, 구름으로, 얼룩지지 않은 푸른 바다로 끌려가는 듯 했다. 달이 장엄하게 행진하며 그리로 올라갔다. 멀리, 저 멀리, 아래 언덕 위에서부터 올라와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측량할 수 없는 거리의 캄캄한 어둠. 그 정점을 열망하듯 올려다보며 언덕 정상을 떠나는 듯 했다. 부들부들 떠는 별들이 그 궤도를 뒤따랐다. 그 별들을 바라보는 내 가슴은 떨렸고 나의 혈관은 뜨거웠다.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아주 작은 것들이다. 현관홀에서 시계소리가 울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달과 별들의 풍경을 포기하고 연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홀에는 어둡지도 않고 환하지도 않게 높이 매달린 청동 램프만 켜져 있었다. 따뜻한 광채가 현관홀과 참나무 계단 아래쪽을 채우고 있었다. 이 불그스레한 빛은 커다란 식당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곳의 두 짝문이 열려 있어서 기분 좋게 타오르는 쇠살대 안의 불길을 볼 수 있었다. 그 불꽃은 대리석 벽난로와 노쇠 난로용 기구에 번득이며 보라색 커튼과 윤기나는 가구를 보기 좋게 드러냈다. 벽난로 선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명랑하게 섞이는 목소리들 중에 아델의 목소리가 끼어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문이 닫혔다. 나는 페어팩스 부인의 방으로 종종 걸음쳤다. 벽난로의 불길은 타고 있었지만 촛불도 페어팩스 부인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에 오솔길에서 본 가이 트래시와 꼭 닮은
검정색과 흰색의 긴 털을 지닌 큰 개 한 마리가 러그에 똑바로 앉아 엄숙하게 불길을 응시하고 있었다. 생긴 모습이 너무나 비슷해서 나는 슬며시 앞으로 걸어가며 불러보았다. 파일럿. 그러자 녀석이 일어나 나에게 다가오더니 킁킁대며 냄새를 맡았다. 내가 살살 어루만져 주자 그 커다란 꼬리를 흔들어댔다. 하지만 단둘이 있기에는 상당히 무시무시하게 생긴 녀석이었고 그 녀석이 어디서 나타난 건지도 알 수 없었다. 나는 촛불을 청하려고 종을 울렸다. 이 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었다. 리어가 들어왔다. 이 개가 웬 개예요? 주인님이 데려온 거예요. 누구요? 주인님 로체스터 씨요. 그분이 방금 도착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페어팩스 부인이 그분과 같이 있나요? 네, 아델 양도요. 모두들 식당에 있고 조는 의사를 부르러 갔어요. 주인님이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말이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삐셨대요. 헤이마을로 통하는 길에서 말이 넘어졌나요? 네, 언덕을 내려오다가 얼음에 미끄러졌대요. 아, 네. 나에게 양초를 가져다 주겠어요, 리어? 리어가 양초를 가져왔다. 그녀가 들어온 후에 페어팩스 부인이 뒤따라 들어와 같은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다. 의사 카터 씨가 도착해서 이제 로체스터 씨와 같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녀는 곧 차를 준비시키러 바삐 나갔고 나는 외투와 모자를 벗으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